낡고 빛바랜 등산복에 다 해진 운동화, 그리고 김밥 냄새가 솔솔 나는 가방까지. 누가 봐도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이려고 애썼어요.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그는 강선우를 위아래로 슥 훑어봤습니다. 뭐야, 웬 아줌마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간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박하준 중사, 이모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하준이가 진급 심사를 본다고 해서요. 황인철이 푸아하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윤상훈 중사도 피식 코웃음을 쳤죠.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노래자랑인 줄 아세요? 특전사 진급 심사를 아무나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것도 박하준? 백 하나 없는 고아 녀석 말이군요. 어차피 떨어질 게 뻔한데 뭘 보러 오셨대?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셨어요? 황인철이 팔짱을 딱 끼며 말했습니다. 김밥이나 도로 가져가세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보따리 싸서 나갈 놈인데. 윤상훈이 낄낄거리며 거들었어요. 아줌마는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군대 진급이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도 좀 있어야 하고 든든한 백도 있어야 한단 말이죠. 특히 박하준처럼 고아 출신은 더더욱 힘들어요. 어휴, 누가 뒤에서 밀어주겠어요? 실력만 좋다고 다 되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자자, 이제 그만 가보세요. 황인철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정말 굴욕적이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럼 이 김밥이라도 우리 하준이한테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가시라고요. 획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등 뒤로 비웃음 소리가 날아와 밝혔어요. 저런 아줌마가 보호자라니 박하준 쟤도 참 짠하다. 그러게 말이야. 실력은 좋은데 빽이 없으니 저기까지가 한계지. 순간 감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선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대 안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우당탕탕 들려왔어요.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오며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분명 행복한 일이 생기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선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깨에 빛나는 별 2개, 자랑스러운 장군 제복 대신 옷장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등산복을 꺼내 입었죠. 군복을 입고 살아온 지 어언 30년.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 하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평범한 이모가 되어야 해. 오늘은 사랑하는 조카 하준이의 진급 심사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12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 선우가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였지만 자신과 같은 군인의 길을 걷는 조카에게 자신의 존재가 혹여나 짐이 될까봐 단 한 번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당당하게 승부해야지. 이모백으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선 안 돼. 그래서 하준이는 이모가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릅니다. 그저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평범하고 다정한 이모로만 알고 있었죠. 선우는 정성껏 싼 김밥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무려 12줄이나 되는 푸짐한 김밥이었어요. 하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고소한 참치 김밥이었죠. 해진 가방에 도시락을 소중히 넣고 낡은 운동화 끈을 질끈 묶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평범해 보이겠지? 제7공수 특전여단 정문. 위병소 앞에서 선우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철조망과 총을 든 채 경계를 서는 병사들. 지난 30년간 너무나도 익숙했던 풍경이 오늘따라 유독 낯설고 서먹하게 느껴졌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앳돼 보이는 젊은 병사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 박하준 중사 이모예요.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 선우는 일부러 목소리를 살짝 떨며 말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분증을 건네는 순간 선우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직업이 들통날까 봐서요. 다행히 병사는 이름만 쓱 확인하고는 신분증을 돌려주었습니다. 황인철 상사님 민간인 방문자입니다. 위병소 안에서 딱 봐도 짬이 높아 보이는
건장한 체구의 상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선우를 위아래로 한번 쓱 훑어봤습니다. 낡은 등산복, 해진 운동화, 김밥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가방, 황인철의 입가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어이구, 시골 아줌마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하준 중사 이모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하준이가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요. 황인철이 갑자기 배를 잡고 푸아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무슨 애들 소풍온데인 줄 아세요? 그것도 박하준? 백 하나 없는 고아놈 말이죠? 선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이 김밥이나 도로 가져가시죠.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집에 갈 놈인데. 아니, 왜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상훈이 낄낄거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는 세상 물정 모르시네. 요즘 진급이 어디 실력으로만 되는 줄 아세요? 돈도 좀 두둑이 찔러줘야 하고 뒤를 봐주는 든든한 백도 있어야 한단 말이죠. 참관하고 싶으시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좀 비싸서 그렇죠. 한 50만 원 정도? 순간 선우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비리의 냄새였어요. 이 부대 뭔가 단단히 썩었구나. 그녀는 직감했죠. 아니, 그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일부러 순진한 시골 아줌마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에이, 아줌마도 참. 그냥 해본 소리예요, 농담. 됐고, 빨리 돌아가세요. 여기 이렇게 오래 계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황인철이 파리를 쫓듯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정말 굴욕적이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럼 이 김밥이라도 우리 하준이한테 좀 전해주실 수 있나요? 아, 김밥 아줌마가 왔다 갔다고 잘 전해줄게요. 이제 진짜 가보세요. 윤상훈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선우는 김밥 도시락을 건네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동안에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저들의 비웃음 소리가 비수처럼 귀에 밝혔습니다. 저런 아줌마가 보호자라니. 박하준 녀석도 참 불쌍하다. 그러게 말이야. 실력은 출중한데 빽이 없으니. 치치 저기까지가 한계지. 부대 밖으로 나온 선우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선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집어넣었어요. 아니야. 말을 미처 끝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부대 안쪽에서 우당탕탕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레펠 훈련 준비. 오늘은 특별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선우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레펠 훈련. 밧줄 하나의 의지에 아찔한 절벽을 내려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훈련 중 하나였죠. 특전사의 기본 훈련이지만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황인철과 윤상훈의 대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 라는 말. 그리고 돈과 백 이야기. 혹시 하준이를? 선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부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후문 쪽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높은 담장을 따라 걸으며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어요. 저 멀리 훈련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찔하게 높은 인공절벽에 밧줄들이 여러 가닥 설치되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저 로프, 뭔가 이상한데? 선우의 눈은 평범한 일반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최정예 특수부대를 지휘해온 그녀에게는 아주 작은 이상 징후도 선명하게 보였죠. 수많은 로프 중에 유독 한 개의 로프가 눈에 띄게 낡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준이. 선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바로 그 낡아 빠진 로프 앞에 서 있었어요. 옆에서는 윤상훈이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지시하고 있었죠. 안 돼. 저건 너무 위험해. 선우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로프는 훈련 도중에 반드시 끊어질 거라고. 어떻게든 하준이를 막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지금 당장 정체를 밝히면 하준이의 군 생활은 그걸로 끝장이에요. 이모 백으로 진급했다는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니게 될 테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훈련, 시작. 병사들이 일제히 로프를 잡고 아찔한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어요. 하준아, 제발.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조카의 목숨이 위험한 이 상황에 자신의 정체가 들키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선우는 담장을 따라 훈련장 쪽으로 바람처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곧 아주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끔찍한 예감이 들었어요. 선우는 부대 후문 근처의 작은 숲속에 조용히 몸을 숨겼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벌써 30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죠. 그녀는 철조망을 따라 더욱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나지 않도록 사뿐사뿐. 30년간의 특수부대 경험이 온몸에 배어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나지막한 목소리가 숲속의 정적을 깨고 들려왔어요. 선우는 쏜살같이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황인철이었어요.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잠시 후 서너 명의 부사관들이 약속이나 한 듯 나타났습니다. 하나같이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황 상사님 약속한 거 가져왔습니다. 한 부사관이 두툼한 돈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선우의 눈이 매처럼 날카로워졌어요. 저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굳이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죠. 김중사는 500, 박중사는 700. 좋아. 다 맞네. 황인철이 봉투를 열어 돈을 세며 만족스러운 듯 희죽 웃었습니다. 선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명백한 금품 수수 현장이었죠. 이번 진급 심사. 확실한 거죠?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심사관 중 하나가 바로 나야. 그리고 윤상은 그 자식도 우리 편이라고 황인철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박하준 그 녀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걔는 실력이 워낙 좋아서. 한 부사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황인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새끼, 오늘로 끝이야. 선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감이 맞았어요. 정말로 저들이 하준이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레펠 훈련 때 우연한 사고가 날 거야. 로프가 아주 낡았거든. 물론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는 우연한 사고겠지.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완벽한 거야. 누가 감히 의심하겠어? 훈련 중에 사고 나는 거야. 뭐 종종 있는 일이니까. 황인철이 악마처럼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선우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 악마 같은 놈들은 정말로 하준이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에게 돈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박하준 그놈이 이번에 제대로 본보기로 사라져주면 다른 애들한테도 확실한 경고가 되겠지. 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윤상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가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소리 없이 나타났어요. 훈련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네, 이제 곧 클라이맥스입니다. 박하준, 그 녀석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 악마들을 향해 뛰어나가 모조리 체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이 대화만으로는.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목소리가 제대로 녹음될 것 같지 않았어요. 더 가까이 가야 해. 선우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빠직!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어요. 뭐야? 누구 있어? 윤상훈이 매처럼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선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킨 건가? 야, 가서 누가 있는지 확인해봐. 황인철의 명령에 한 부사관이 선우가 숨어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순간 선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지금 나가면 내 정체가 탄로나.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다가오면 그대로 발각될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긴급 상황, 긴급 상황. 레펠 훈련 중 사고 발생. 저 멀리서 다급한 경보 방송이 사이렌처럼 울려 퍼졌어요. 선우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하준아. 뭐야. 벌써? 윤상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젠장. 빨리 가자. 현장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황인철과 부사관들이 허둥지둥 훈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선우도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그들의 뒤를 미친 듯이 따라갔죠. 이제 정체를 숨기는 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조카 하준이의 안전만이 중요했어요. 훈련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로프가 끊어졌다. 구조대 어딨어? 빨리 의무병 불러.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쳤어요. 아찔한 절벽 중간에 한 병사가 간신히 튀어나온 바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끊어진 로프가 바람에 허무하게 펄럭였죠. 선우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하준이가 아니야. 다른 병사였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미안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도 하준이만큼이나 소중했으니까요. 대체 다들 뭐 하는 거야? 빨리 구조작업 시작 안 해? 현장 지휘관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분의 로프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봐. 이 멍청이들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절벽에 매달린 병사의 힘은 점점 더 빠지고 있었어요. 선우는 주변을 매처럼 빠르게 훑었습니다. 저 위치에서 바람의 방향, 절벽의 각도,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이 끝났어요. 지난 30년간의 경험이 그녀에게 정확한 답을 알려줬죠. 안 돼. 더는 못 참겠어. 선우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민간인은 더 이상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경계병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선우의 서슬 퍼런 눈빛에 저도 모르게 주춤했어요. 내가 지휘하겠습니다. 차분하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 결코 평범한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아줌마가 뭘 안다고. 닥치고 내 말대로 해요. 선우가 천둥처럼 일갈했습니다. 그 엄청난 기세에 소란스럽던 훈련장의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꾹 다물었어요. 3시 방향 저기 큰 나무에 예비로프를 단단히 고정해요.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고 있으니 포물선을 그리며 던져야 합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지시가 쉴 새 없이 떨어졌어요. 2명은 저 아래에서 안전 매트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나머지는 로프를 잡아당길 준비를 하세요. 병사들이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뭐 해요? 당장 움직이지 않고 저 병사가 저렇게 떨어져 죽는 걸 구경만 할 겁니까? 선우의 불호령에 병사들이 그제야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로프 던질 사람, 힘 제일 좋은 사람으로 단 한 번에 성공해야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람한 체격의 병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좋아요. 목표는 저 병사의 오른쪽 1m 지점. 바람을 계산해서 살짝 왼쪽으로 던지세요. 선우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교과서를 그대로 읽는 것처럼 완벽했어요. 하나, 둘, 셋. 로프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정확히 목표 지점에 툭 떨어졌어요. 잡았다. 절벽에 매달려 있던 병사가 구원의 동아줄 같은 로프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겨요. 급하게 당기면 다시 놓칠 수 있습니다. 선우의 침착하고 냉철한 지휘 아래 구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몇 분 후 병사는 마침내 무사히 땅을 밟았어요. 성공했다. 살았어. 병사들이 안도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끊어진 로프를 유심히 살펴봤죠. 이건 인위적이야. 로프가 끊어진 단면이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칼로 일부러 손상시킨 흔적이 역력하게 보였어요. 저기
아줌마는 대체 누구? 현장 지휘관이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선우는 대답 대신 황인철을 찾았어요. 그는 저쪽 구석에서 윤상훈과 무언가 소곤소곤 속삭이고 있었죠. 너희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하준, 중사는 어디 있습니까? 선우가 물었어요. 박하준이요? 아, 아직 차례가 안 됐는데. 그때 윤상훈이 다가왔습니다. 아, 박하준 차례는 바로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고가 났으니 훈련은 일단 중단해야. 아니요. 선우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훈련은 계속됩니다. 대신 모든 장비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세요. 뭐, 아줌마가 무슨 권한으로? 제가 직접 점검하겠습니다. 선우는 망설임 없이 장비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나하나 매의 눈으로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하준이가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로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역시나 육안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30년 베테랑인 선우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었어요. 로프 중간 부분이 아주 교묘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죠. 이 로프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윤상훈이 신경질적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죠. 여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선우가 손상된 부분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써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이런 걸 별거 아니라고 하다니. 선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가워졌어요.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 뭔가 보통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지휘를 하지? 로프 상태도 한눈에 딱 알아보고 황인철이 다가와 윤상훈과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줌마. 이제 그만 좀 나가주시죠. 민간인이 이렇게 오래 부대 안에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요? 선우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선우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증거, 보전이요. 찰칵, 찰칵. 그녀는 손상된 로프를 여러 각도에서 빠짐없이 찍었어요. 황인철과 윤상훈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단장님 오신다. 모두 차렷. 누군가 목청껏 외쳤어요. 병사들이 급히 자세를 바로하고 정렬했습니다. 저 멀리서 어깨에 빛나는 별 하나를 단 이진혁 준장이 위풍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죠. 선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혀야 하나? 아니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진혁 준장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으니까요. 그 순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진혁 준장이 다가올수록 선우의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정체를 끝까지 숨기고 싶었지만 진혁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확실히 알아본 듯했어요. 두 사람은 30년 전 사관학교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둘도 없는 동기였으니까요. 아니, 이게 누구? 진혁이 반가움의 말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 선우가 재빨리 검지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제발 말하지 마. 눈빛으로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진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민간인이 어찌하여 이 군사훈련장에 있습니까? 일부러 딱딱한 말투로 모르는 척 물었어요. 저는 박하준 중사의 이모되는 사람입니다. 훈련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선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시지요. 진혁이 병사들에게 지시했어요. 누구, 이분을 정문까지 안전하게 안내해드려라. 잠깐만요. 윤상훈이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여단장님, 이 여자가 신성한 훈련을 멋대로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제넘게 마음대로 지휘까지 했습니다. 지휘? 진혁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어요. 네, 방금 그 구조 작업도 전부 이 여자가. 그래서 구조는 성공했습니까? 그야. 네,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 됐네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진혁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윤상우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선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훈련, 재개한다. 다음은 박하준 중사, 황인철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선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잠깐. 장비 점검은 제대로 다시 했습니까? 진혁이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황인철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선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쓰게 될 세로프 역시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요. 여단장님, 선우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뭔가 더 하실 말씀이라도? 혹시 제가 저 훈련을 참관할 수 있을까요? 하나뿐인 조카라 너무 걱정이 돼서요. 진혁은 선우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뭔가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좋습니다. 특별히 허락하지요. 단 절대 훈련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철과 윤상훈의 얼굴이 보기 싫게 일그러졌어요. 그들의 더러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훈련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하준이가 늠름하게 장비를 착용하고 아찔한 절벽 앞에 섰어요. 선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어느새 저렇게 컸구나. 12살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울음조차 제대로 터뜨리지 못하던 그 어린아이. 이모, 나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어른스럽게 말하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중사가 되었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하준이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시작. 황인철의 신호와 함께 하준이가 망설임 없이 절벽을 박차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선우의 두 눈은 오직 로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시한폭탄 같았죠. 10m, 20m, 30m 순조롭게 하강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읍! 하준이의 짧은 신음소리와 함께 로프가 크게 휘청거렸어요. 시작됐구나. 선우의 온몸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로프가 아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데? 옆에 있던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박하준 중사, 상태 보고하라. 훈련 감독관이 무전으로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상이 있습니다. 로프가 하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찍고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찍!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로프가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아! 처절한 비명과 함께 하준이의 몸이 허공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40m 아파트 13층 높이에서 그대로 떨어진다면 그건 명백한 죽음이었죠. 안 돼. 선우가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거리였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준이가 추락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절벽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뻗어있던 나뭇가지를 필사적으로 붙잡은 거예요. 크악! 엄청난 충격의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간신히 나뭇가지에 매달렸습니다. 하준아, 선우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이제 정체를 숨기는 것 따위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죠. 구조팀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진혁이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졌어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하준이가 매달린 곳은 절벽 중간에 움푹 들어간 돌출부.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접근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최악의 위치였습니다. 헬기를 불러. 당장. 시간이 없어. 저 나뭇가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다. 병사들이 우왕좌왕 발만 동동 굴렀어요. 선우는 주변을 매처럼 빠르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내가 가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직접 내려가서 구조하겠습니다. 선우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아줌마가 무슨 수로? 윤상훈이 비웃으려 했지만 선우는 이미 바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비로프를 집어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능숙한 솜씨로
자신의 몸에 안전장비를 착용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도 빠르고 자연스러워서 지켜보던 모두가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저 아줌마, 대체 뭐야?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 해? 선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로프를 단단히 고정한 뒤 그대로 절벽을 향해 몸을 날렸어요. 이런, 미친! 황인철이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우의 몸이 공중에서 완벽하고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렸어요. 오직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만이 할 수 있는 신기에 가까운 동작이었죠. 순식간에 20m를 하강한 선우는 가볍게 절벽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벽을 타고 거미처럼 날렵하게 옆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동작이야? 병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어요. 역시 강선우야. 30년 세월이 흘러도 실력은 전혀 녹슬지 않았구나. 채 1분도 되지 않아 선우는 하준이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모, 하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괜찮아. 이모가 왔어. 선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하나뿐인 사랑하는 조카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이모가 어떻게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일단 올라가는 게 먼저야. 선우는 재빨리 하준이의 몸에 안전벨트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찬 무전기를 들었어요.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명확하고 힘있는 지시였습니다. 로프가 서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선우는 하준이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아 안전하게 보호하며 함께 올라갔죠. 아찔한 절벽을 오르는 내내 하준이는 이모의 얼굴을 넋을 잃고 쳐다봤습니다.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언제나 다정하고 푸근하기만 했던 시골의 평범한 이모가 아니었죠. 그 누구보다 냉철하고 강인하며 믿음직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절벽 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무사하다. 성공했어. 병사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하준이가 안전하게 땅을 밟는 것을 확인하자 선우는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었죠. 당신, 대체 정체가 누구요? 현장 지휘관이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선우에게로 향했어요. 평범한 시골 아줌마라고 하기엔 그녀가 보여준 실력은 특수부대 최정예 요원도 해내기 힘든 경이로운 수준이었으니까요. 선우는 대답 대신 황인철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얼굴이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의 더러운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거죠. 황인철 상사. 선우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이이로프. 당신이 준비한 겁니까? 직설적인 질문에 황인철이 눈에 띄게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2번 연속 똑같은 사고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선우의 눈빛이 칼날처럼 매서워졌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2번 다 로프 사고라니. 이건 좀... 병사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수군거렸죠. 그때 이진혁 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훈련 중단? 전원 이 자리에 집합. 우렁찬 목소리에 흩어져 있던 병사들이 신속하게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진혁은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죠. 내가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순간 선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이진혁 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전 장병에게 알린다.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차렷 자세를 취했죠. 진혁은 잠시 숨을 고른 후 선우를 향해 각이 잡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 부군단장 강선우 소장님이시다. 순간 훈련장이 거대한 얼음덩어리처럼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정적. 그 누구도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느다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순간 충, 성, 우르르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을 찌를 듯한 경례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록 낡고 허름한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장군보다도 강렬한 위엄을 담고 있었죠. 편히 쉬어. 조용하지만 모두를 압도하는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황인철과 윤상훈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후들후들 떨렸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이미 산송장처럼 새하얗게 창백해졌죠.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황인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하준이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평범한 이모인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대한민국 육군 투스타 소장이라니. 이 이모가 소장님?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선우가 그런 하준이를 미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하준아. 그동안 숨겨서 왜 말 안 했어요? 하준이의 목소리가 배신감에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길 바랐어. 이모의 그늘이 아닌 오직 너의 실력만으로. 선우의 목소리에 따뜻한 애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황인철과 윤상훈에게로 향했죠. 이진혁 준장, 예, 소장님. 즉시 헌병대를 호출하고 이 부대 전체를 완벽하게 봉쇄하십시오. 넷, 알겠습니다. 진혁이 신속하게 무전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선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군단장님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예, 군단장님. 강선우입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김성호 군단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제7공수 특전여단에서 대규모 진급 비리를 포착했습니다. 즉각 특별감찰팀의 투입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한 보고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선우가 다시 황인철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황인철 상사, 그리고 윤상훈 중사. 앞으로 나오시죠. 두 사람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아까 그 돈 봉투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황인철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게 훈련 장비를 고의로 손상시킨 것도 당신들 짓이지요? 선우의 목소리는 시베리아 벌판의 겨울바람보다도 차가웠어요. 바로 그때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저도 돈을 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댐의 둑을 터뜨린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 억울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요, 300만 원이나 냈는데 결국 진급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황인철 상사가 돈 안 내면 절대 진급 못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윤상훈 중사는 심사 점수를 제멋대로 조작했습니다. 하나둘씩 나오던 증언은 어느새 수십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선우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었어요.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이었죠. 이렇게나 많은 젊은 장병들이 피해를 봤다니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짓을 벌여온 겁니까? 한 부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최소 3년은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는데 갈수록 액수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박하준 중사는 끝까지 돈 내기를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힘겹게 말을 이었죠. 그래서 표적이 된 겁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려는 저 녀석이 저들의 눈에는 가장 큰 가시였으니까요. 선우의 주먹이 피가 나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내 조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헌병대 차량들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신속하게 뛰어내렸어요. 황인철 상사, 윤상훈 중사. 군형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체포한다. 헌병대장이 서슬퍼런 영장을 제시했죠. 그 외에 이 사건에 연루된 자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연행하십시오. 선우의 지시에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황인철이 헌병들에게 끌려가며 악을 썼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 위에는 더 큰 놈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조사받으면서 남김없이 다 말하시죠. 선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0명이 넘는 부사관들이 줄줄이 연행되었어요. 남아있는 병사들은 엄청난 충격에 넋을 잃고 서 있었죠. 선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7공수 특전여단 전 장병에게 고한다.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군인의 명예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 계급은 오직 각자의 실력과 피땀 어린 노력으로 얻는 것이다. 병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의 이 일은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선우의 시선이 하준에게로 향했어요. 박하준 중사처럼 정직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진짜 군인의 길이다. 하준이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가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부로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깨끗한 부대로. 충성! 병사들의 우렁찬 대답이 하늘을 뒤흔들었어요. 특별감찰팀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야말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죠. 부대 간부들의 금고에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검은 비자금이 발견되었고 조작된 심사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결국 이진혁 준장도 지휘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비록 비리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부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죠. 미안하네 선우. 진혁이 쓸쓸한 얼굴로 웃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선배님. 선우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죠. 저녁 무렵 선우는 하준이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이모와 조카, 오롯이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이모, 아니, 소장님, 그냥 편하게 이모라고 불러. 여기서는 나도 그냥 너의 이모일 뿐이야. 선우가 다정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이모가 장군인걸. 하준이의 목소리에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네가 백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 선우가 하준이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 네가 보여준 그 침착함, 그게 바로 너의 진짜 실력이야. 추락하는 그 순간에도 정신을 잃지 않고 나뭇가지를 붙잡은 것 말이야. 그건 바로 네 아버지의 모습이었어. 선우의 눈이 아련하게 먼 곳을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도 특전사였단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였지. 하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아, 아버지가 특전사셨다고요? 그래. 그리고 넌 그 위대한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어. 오늘 네 스스로 그걸 증명해냈잖아. 선우가 하준이를 가슴이 으스러져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더 일찍 와서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모. 덕분에 전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하준이도 이모의 등을 힘껏 끌어안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하고 든든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저 멀리 하늘이 붉게 물들며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어둠에 잠겨있던 제7공수 특전여단에도 곧 새로운 아침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감찰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피해 장병 27명, 관련 비리 금액 총 8억 원. 군사법원의 판사가 딱딱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어요.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죠. 피고 황인철 징역 7년. 피고 윤상훈 징역 5년에 처한다. 나머지 연루자들도 각자 죄의 경중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선우는 법정 맨 뒷자리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젊은 인생을 망쳐버린 그들이 안타까웠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7공수 특전여단에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했어요. 군내에서도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정재민 준장이었죠. 그는 부임 첫 훈시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곳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강한 부대로 만들겠습니다. 그야말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어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한 진급 심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심사 과정에는
외부 감사관이 반드시 참여하게 되었죠. 누구든 자유롭게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바뀐 것은 부대 전체의 분위기였어요. 이제 돈이 아니라 실력이다.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인정받는다. 병사들의 얼굴에 희망과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진급 심사가 시작되었어요. 심사장에 선 하준이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공정할 테니까요.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었죠. 사격, 개시, 탕탕탕. 하준이가 쏜 모든 탄환이 관역의 정중앙을 정확하게 꿰뚫었어요. 화생방 훈련, 자욱한 가스 속에서 방독면을 쓰고 뛰는 하준이의 동작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전술 지휘 평가에서도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심사관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인재가 지금까지 묻혀 있었다니.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박하준 중사 상사 진급을 명받았습니다. 심사장에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하준이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정직한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며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일주일 후 부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강선우 소장의 특별 강연이었어요. 대강당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장병들로 꽉 찼죠.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선우가 천천히 단상에 올랐어요. 군복을 입은 그녀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봄 햇살처럼 따뜻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끓어오르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군인의 명예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강당이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어요. 제 조카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죠. 선우의 시선이 저 멀리 앉아있는 하준이를 따뜻하게 찾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뒤를 봐줄 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정직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가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었죠. 병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도 부디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당장은 조금 힘들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최후의 승리는 정직의 편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마음속에 꺼지지 않을 희망의 불씨를 보았으니까요. 6개월 후 제37기 특전부사관 최우수 교관 선발 결과를 발표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한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최우수 교관 박하준 상사. 이름이 호명되자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준이가 늠름한 발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꼿꼿한 자세, 자신감 넘치는 표정. 불과 6개월 전에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축하합니다, 박 상사. 당신이야말로 우리 대한 육군의 밝은 미래입니다. 참모총장이 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객석에서 선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하준아.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하준이가 선우에게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모, 보셨어요? 당연하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내 조카. 선우가 하준이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툭툭 두드렸어요. 이제야 제가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군인을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됐네. 다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보여주신 그 정직함 덕분에. 아니야, 선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돈과 더러운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잖아.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병장을 걸었습니다. 오늘따라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이모, 제7공수 특전여단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하준이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최근 평가에서 전군 최우수 부대로 선정됐어요. 가장 깨끗한 부대라는 멋진 별명도 생겼고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선우의 마음이 봄날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지독한 아픔을 딛고 스스로 일어선 부대. 이제는 다른 모든 부대의 모범이 되었어요. 이모. 응? 저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살게요. 이모처럼요? 하준이의 굳은 다짐에 선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진정으로 바라던 모습일 거야.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곁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7공수 특전여단 정문에는 새로운 표어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정직한 땀만이 진정한 명예를 만든다. 그 아래를 수많은 젊은 장병들이 희망찬 얼굴로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선우는 그들을 어머니의 미소로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더 깨끗하고 더 강한 군대를 위한 우리의 진짜 싸움은. 그리고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임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고, 오랜 시간 썩어 문드러졌던 부대가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제7공수 특전여단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뿌려진 정직의 씨앗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 빛날 것 같았어요. 봄은 그렇게 희망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분명 오늘 하루 행복한 일이 가득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